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남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신 거죠.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어머니는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목욕탕 청소, 장례식 도우미, 이사 청소 도우미 등등 힘든 일은 다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으로 저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너무나 활발하고 항상 당당하며 자신감이 넘쳤던 저인데 어두운 가정 환경이 저를 소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 촌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본인 자식들 잘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뒷돈을 찔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도 안 계셨고 어머니는 집안 가장으로서 밤낮 없이 일을 나가셨기에 촌지를 전해주거나 학부모 모임에 오실 어른들도 없었어요. 아마 그때 저만 반에서 촌지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노골적인 미움을 받았습니다. 반에서 물건이 없어진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가장 첫 번째로 선생님은 저를 지목하며 의심하셨고 급식비를 밀리기라도 하면 다른 급식비 밀린 애들은 언급도 안 하면서 제 이름만 칠판에 정말 몸통만큼 크게 써가면서 망신을 주셨어요. 반 애들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제 이름을 외치면서 급식비 내라고 이 거지야, 이거를 10번 외치게 시켰습니다. 애들이 자발적으로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급식비 내라고 이 거지야를 칠판에 쓰고 선생님께서 외치게 시켰어요. 당연히 애들은 머뭇거리면서 안 따라 말하려고 했지요. 선생님이 호통을 치고서야 애들은 저 모욕적인 말을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제 이름과 급식비 안 낸 아이라는 모욕적인 말.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걸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기에 꾹꾹 참았지만 결국 울음이 터지고 책상 위에 엎드려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빨리 10번 외치는 게 끝나라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5번쯤 외쳤을까요? 저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때 저희 반 반장을 하고 있던 남자애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는 외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현이도 같은 반 친구이고 사정이 안 좋아서 급식비 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반 전체 애들이 큰 소리로 준현이에게 뭐라고 하면 준현이가 속상해할 것 같아요. 따로 준현이에게 선생님께서 급식비 안내하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지켜준 겁니다.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우리 반장 근석이가 용기를 내고 저를 구원해준 겁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좋고 모범생이었고 가장 잘 사는 집안인 근석이가 갑자기 손들고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하니 선생님도 꼼짝 못하셨죠. 그래. 근석이 생각에는 선생님이 조용히 준현이에게 급식비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니? 그래. 똑똑하고 모범생인 우리 반장 근석이가 제안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준현이 너 책상에서 엎드리지 말고 눈물 닦아라. 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셨어요. 학부모 실세인 근석이 어머니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담임선생님도 근석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근석이는 그 이후로도 종종 겉도는 저를 챙겨주고 함께 밥도 먹으며 친해졌습니다. 학교 끝나면 아무도 없는 쓸쓸한 집을 혼자 가는 대신 근석이 집에 놀러가 따뜻한 땅바닥에 앉아 근석이네 어머님이 주시는 간식들을 먹으며 만화책을 봤어요. 그렇게 저는 근석이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석이는 내 전부이자 내 삶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고맙고 두고두고 갚아야 할 은인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가게 되면서 근석이와 저는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어요. 국어와 수학 과목을 잘했던 저는
근석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고, 근석이가 궁금한 문제들 설명해주고 알려줘가면서 저희는 함께 공부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웠던 근석이는 누구보다 영어를 잘했고,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 공부법과 책들을 많이 빌려주며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서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는 학창시절만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와 근석이는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근석이보다 조금 빠르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아리따운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된 것이었죠. 곧이어 근석이도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석이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혼인신고는 결혼 후 1년 뒤에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가질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근석이네 부부는 스키를 자주 타러 갔었어요. 저희 부부는 스키 타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근석이가 같이 스키장 가자고 회원권이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저희 부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예요. 저 와이프는 완전 초보였기에 초보자 코스에서 스키를 배우고 타고 있었어요. 근석이와 근석이 와이프는 저희 부부에게 스키를 가르쳐 주었고요. 근석이는 어릴 때부터 스키장에 갔었기에 고급 코스에서 빠른 속도를 즐기며 스키를 타는 걸 즐겨하는데, 초보 코스에서 저희만 가르치고 있으니 답답함을 느꼈나 봐요. 연습하고 있으라고 자기는 고급 코스에서 좀만 타고 오겠다고 하면서 리프트를 타고 고급자 코스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근석이가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초보인데도 고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있던 사람과 근석이가 충돌했고, 근석이는 목 밑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간 거였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저희 부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때는 이미 근석이가 정신을 잃고 수술에 들어간 상태였고요. 상황은 정말 암담하고 급박했습니다. 십수시간의 수술 끝에 근석이는 몸에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마취가 되어 나왔고, 저희는 눈물바다가 되어 의사선생님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근석이 괜찮냐고, 애 많이 다쳤냐고 물어봤는데 의사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저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때 근석이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짐작했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물어보았어요. 제발 말 좀 해달라고, 근석이 괜찮은 거냐고 하면서요. 그러자 의사선생님은 근석이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11번, 12번 척추가 다쳤고 신경이 끊어져 회복은 절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저는 근석이가 하반신 마비라니, 그 천사 같고 좋은 일밖에 안 하며 살았던 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마비가 오냐며 엉엉 울며 말했어요. 정말 절대 회복 안 되는 거냐고. 뉴스 보면은 재활 열심히 해서 마비 환자 다시 걷기도 하던데 그런 거 없냐고, 세상에는 기적이란 게 있지 않냐면서 물었지요. 그러자 의사선생님은 척수의 압박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라면 회복의 기적을 바랄 수 있지만 그건 환자분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활이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환자분은 후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근석이 다리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면서요. 근석이 어머님은 충격에 쓰러지시고 정말 집안이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근석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되었기에 근석이 사고 소식은 어머님께서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거였죠. 저희 모두는 근석이 앞에서 슬픈 티를 내서는 안 됐었기에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희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흥분하면 근석이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클 게 뻔하니까요. 근석이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처음에는 애가 무덤덤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 있던 게 폭발했던지 극단적 선택도 하려고 하고 정말 힘들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석이 어머님도 쓰러져 입원하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정연씨,
근석이 아내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며 병수발을 하다가 사고가 난 지 딱 7개월째 되는 날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도저히 앞날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미안하다면서 근석이를 떠났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던 근석이네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그렇게 부부의 인연이 마무리된 것이었죠. 제가 퇴근하고 근석이 병원 가서 상태 살피고 주말이면 근석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아내와 데이트 가고 셋이서 수다 떨고 근석이가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 안 가지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를 바라보는 근석이의 눈빛이 슬프고 부럽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럴수록 더 밝게 근석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석이네 어머님이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하시고 후유증으로 실명까지 되시고 청력도 엄청 많이 손상돼 목소리조차 구분하시지 못하게 되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던 근석이 어머님은 근석이 부부가 헤어진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했는데 병문안 한 번 안 오는 며느리가 궁금하고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어머님은 근석이에게 왜 며느리가 병문안도 안 오고 연락 한 통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재수씨는 사이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근석이 어머님께서는 유난히 재수씨를 딸처럼 아끼는 것도 있었기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였죠. 근석이는 엄마한테 헤어졌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급하게 회사에 일이 생겨서 외국으로 출장가 몇 개월간 얼굴 못 본다고 하면서 대충 둘러댔나 봐요. 헤어졌다고 와이프가 못 견뎌서 도망갔다고 말하면 어머님께서 충격에 몸 상태가 악화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다 근석이 어머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입원 도중 폐혈증으로 중간에 의식을 잃고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잠깐 깨어났을 때는 우리 며느리 어딨냐고 아들이랑 며느리 손 좀 같이 꼭 좀 잡고 싶다며 나 죽기 전에 나 임종 전에 우리 며느리랑 아들 손 잡으면서 하늘 날아가는 게 소원이라고 엉엉 울고 아이처럼 며느리와 근석이를 찾았어요. 어머님의 애타는 소원을 근석이한테 들려주니 근석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엉엉 울기만 했고요. 재수씨는 이미 전화번호며 모든 걸 다 바꾸고 연락 자체를 전부 차단하고 아예 잠적한 상황이라서 저조차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의사선생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일주일이 고비다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저희 부부도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근석이가 와이프와 저를 입원실로 부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퇴근하고 와이프랑 같이 자기한테 와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와이프와 함께 근석이한테 갔습니다. 그러자 근석이는 준현아, 재수씨 정말 부담스럽고 염치 없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요. 이런 부탁을 들으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싫지만 하반신 마비가 되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쓰러져 있는 어머님께 두 다리로 걸어갈 수도 없고 도망간 아내를 달려가 붙잡을 수도 없고 너무나 한심한 저인데 이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준혁아, 재수씨 딱 일주일, 아니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재수씨 퇴근하고 딱 하룻밤만 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룻밤? 와이프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마음에 아니 근석아, 내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를 빌려달라고? 하룻밤? 무슨 소리야? 잠깐 이유 좀 듣자 라고 하자 근석이는 그래,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 나쁜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잖아. 며느리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사죄하고 싶고 손잡고 싶다면서 며느리 도망간 것도 모르시고 우리 엄마 뇌 다쳐서 시력도 잃고 귀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마지막 소원인 며느리 못 보고 떠나시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이야, 준혁이 너 아내 재수씨 하룻밤만 우리 엄마한테 가서 며느리인 척 하면 안 될까? 그냥 엄마 손 잡아주고 보고 싶었다고, 아드님 걱정 말라고, 아내로서 같이 잘 살아가겠다고 거짓말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길어야 일주일이래. 일주일까지는 안 바래도 딱 하룻밤만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어차피 나는 병원 신세질 몸이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되니 재수씨랑 너만 허락해서 내 부탁 들어주면 너 내 집 들어가서 살아라. 9억짜리 거기 너 살고 싶어 했잖아. 평생 거기서 살아. 아니 그냥 그 집 너 거 해. 제발. 난 이제 돈이고 뭐고 중요한 게 없다. 라며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와이프는 이미 펑펑 울고 있고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숨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내 초등학교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 손을 잡아준 유일한 친구인데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부탁을 들어주자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와이프는 집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할게요. 뭔들 못하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룻밤이 뭐예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임종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석씨 아내랑 저랑 목소리도 비슷하고 어머님 귀도 안 좋으시니까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석씨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요.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근석이 그리고 와이프 모두 부둥켜 안으며 울었네요. 그렇게 와이프는 그날 밤부터 근석이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연차를 내고 병원에 붙어있으면서 진짜 며느리 노릇을 한 거였지요. 아내가 근석이 와이프인 척 어머님을 찾아가자 어머님은 아내 손을 꼭 잡으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가, 어디 갔다 왔니? 너무나 보고 싶었어. 아가한테 큰 짐을 지우게 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해. 너가 걸어갈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안다. 절대 너한테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면 너의 행복을 1순위로 두고 선택을 하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가한테 나는 너무 부담 가지고 책임지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우리 아들 때문에 아가 인생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또 딸 가지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조심스럽게 며느리 아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이제 난 떠나도 되겠네. 고마워 며느라가. 라면서 목이 잠긴 채로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시는데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세상 일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석이도 어머님이 작별 소식에 슬픔을 토해내다가 겨우 진정되고 치료를 이어나갔고요. 아내와 부모님마저 곁을 떠나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근석이를 위해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근석이와 연락하고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 어린 시절, 그때 그 아픈 기억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위해 용기를 내준 근석이를 위해 이제는 제가 근석이를 지켜주고 근석이의 아픈 기억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요. 아직 근석이와 저 갈 길은 많지만 근석이가 다시 행복하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석이를 통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세상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으니 저도 이제는 근석이에게 그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 존재가 저에게는 근석이었던 것처럼 근석이에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갚아나가려고요. 근석아, 힘들고 막막하지만 나와 같이 천천히 나아가보자. 사랑한다 내 친구야. 너가 있어서 나는 삶이 온전해질 수 있었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 사연을 듣고 계신 힘든 홀로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힘내며 이겨내요.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말아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